살면서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억울하게 무너진 날들. 기댔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다고 느꼈던 그 날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고난은 당신을 망가뜨리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학자 정약용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500권이 넘는 책을 썼고 수많은 제자들에게 삶의 지혜를 남겼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통해 고난이 어떻게 우리를 더 깊은 사람으로 바꾸는지 12가지 실제 이야기로 함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이른 봄날 아침 강진의 유배지. 차가운 바닷바람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새벽 작은 초가지붕 아래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여느 때처럼 새벽부터 붓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가만히 열리고 제자 최한결이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이며 들어섰습니다. 스승님, 이른 아침에 찾아와 송구합니다. 그러나 마음에 무거운 것이 쌓여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앉거라. 무거운 마음을 오래 혼자 안고 있으면 몸까지 상하는 법이다. 무슨 일이냐? 스승님, 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랜 세월 열심히 살아온 분들인데 나이가 들수록 고난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고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스승님께 여쭙고 싶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잠시 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한결아. 고난은 누구에게나 온다. 하지만 고난이 사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을 결정한다. 오늘 내가 살아오며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너에게 들려주마. 잘 들어라. 당신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 고통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큰 고난을 경험한 후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고 깊어진 내면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이 찢어지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듯 마음도 고통을 통과하며 비로소 깊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만 일어납니다. 고난은 당신을 부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직 쓰이지 않은 당신 안의 깊은 힘을 꺼내러 온 것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62세 남성 박성문 씨는 평생 조선소에서 용접 일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57세가 되던 해 갑작스럽게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직업상 용접 불꽃에 오랫동안 노출된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왼쪽 눈도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박성문 씨는 처음 몇 달간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신의 두 손과 두 눈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빼앗긴 것 같은 느낌에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아내가 밥상을 차려줘도 젓가락을 잡기 싫었고 자식들이 찾아와도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문 씨는
오디오북을 통해 처음으로 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바쁘게만 살아서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 없었던 그였습니다. 처음에는 무료함을 달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역사책과 인물전을 들으면서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가혹한 시련 속에서도 일어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박성문 씨는 1년 후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말번 역할이었는데 어느새 그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서 고통받고 있는 어르신들 곁에 앉아서 조용히 손을 잡고 눈물을 함께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 하나를 잃고 나서야 눈으로만 보던 세상 말고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딸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사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더 따뜻하고 더 깊어졌어요. 고난은 우리가 아직 써보지 못한 내면의 힘을 드러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그 힘이 비로소 바깥으로 나오는 계기가 고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더 깊은 자신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소중한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 오랫동안 꿈꾸었던 일, 혹은 건강했던 몸. 그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 가치를 알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가진 것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적응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행복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상실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상실의 고통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 질문이 삶을 다시 정렬시킵니다. 상실은 빼앗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전남 순천에 사는 67세 여성 이정순 씨는 38년간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밤 11시에 문을 닫는 생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빠서 대화할 시간도 없었지만 그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정순 씨는 처음에는 정신없이 간호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비어있는 남편 자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불평하던 것들, 서로 지쳐서 말다툼하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했는지 그 후회가 그녀를 오래 울렸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재활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다. 말은 조금 어눌해졌고 한쪽 손을 잘 쓰지 못하지만 식사는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정순 씨는 이제 매일 저녁 식당 문을 닫고 나면 남편 옆에 앉아 차 한 잔을 함께 마십니다. 예전에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잃을 뻔했을 때 비로소 알았어요.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요. 우리는 종종 일상의 소중함을 잃은 이후에야 깨닫습니다. 상실은 아프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진짜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교사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눈을 맞추어 주십시오. 살면서 가장 크게 실패했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때 당신은 그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은 그 실패 이후에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인간은 실패를 경험할 때
이것이 전부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터널 시야라고 부릅니다. 고통이 극심할 때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 한 길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가장 큰 실패의 순간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패는 지금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라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실패는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맞는 길이 다른 곳에 있다는 안내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58세 남성 최재호 씨는 30대에 작은 인쇄소를 창업했습니다. 10년 넘게 성실하게 운영했지만 디지털 시대의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50대 초반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쏟아부은 사업을 접어야 했던 그날 최재호 씨는 집에 돌아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먼저 알아채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재호 씨는 이후 몇 달간 무기력 속에 지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하냐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역 주민센터에서 목공 기초 강좌를 무료로 운영한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기대 없이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나무를 다듬는 일이 인쇄소에서 정밀하게 작업하던 감각과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밀함을 요구하는 작업,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그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최재호 씨는 집 한편에 작은 목공 작업실을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위한 소품을 만들었고 이후에는 지인의 부탁으로 맞춤형 가구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꽤 입소문이 난 일인 목공 공방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쇄소가 망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이 일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실패는 더 맞는 방향을 찾기 위한 재정렬의 시간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그 문 너머에 또 다른 문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막힌 문 앞에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옆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몸을 돌려보십시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때 두렵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달라진 것이 있으셨습니까? 건강을 잃는 경험은 인간에게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어빈 얄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인식은 삶을 깨운다. 병고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흘려보내던 하루하루를 갑자기 선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병상 위에서 비로소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삶을 새롭게 정렬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몸이 멈추었을 때 삶이 비로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픔은 때로 삶의 가장 솔직한 안내자입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4세 여성 한미숙 씨는 평생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도 하고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강한 사람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2세 되던 해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트레스를 줄이지 않으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한미숙 씨는 병상에 누워서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뭔지 나는 알고 있나? 그 질문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퇴원 후 한미숙 씨는 생전 처음으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쓸모없는 것이라고 여겨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2번 문화센터에 나가 붓을 잡습니다. 그림 속에 자신의 감정을 담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요즘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병이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몸의 신호는 삶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병고는 두렵지만 그것은 동시에 우리 삶에서 무엇이 지나치게 쌓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직한 신호입니다. 아픔을 통과한 이후 더 진실하게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이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놓아보내셨습니까? 억울함은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나는 옳은데 세상이 틀렸다는 생각은 정당하지만 그 생각에 오래 머물수록 정작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증명이 아니라 초월입니다. 억울한 현실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계속 걷는 것. 그것이 가장 강한 반응입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 할 때 에너지를 잃고 초월하려 할 때 비로소 자유를 찾습니다. 경기 수원에 사는 61세 여성 정은희 씨는 20년간 같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부서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었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이른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더 아픈 것은 자신보다 경력이 짧은 후배가 승진을 하면서 남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이였습니다. 정은희 씨는 몇 달간 분노와 억울함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취업 사이트를 열었다가 닫기를 반복했고 가족에게도 괜히 날카롭게 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을 수백 번은 되뇌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환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지인의 권유로 시니어 취업지원센터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억울함을 밖으로 꺼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말하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정은희 씨는 이후 자신의 20년 경력을 살려 소규모 회계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인 소개로 시작한 소박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그 억울함 속에 갇혀서 정작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안고 너무 오래 서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억울함을 인정하되 그건 너머로 걷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혼자라고 느껴졌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있어도 아무도 나를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느낌, 그 깊은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외로움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동시에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고독을 자아를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에 비로소 들립니다. 외로움을 피하려 할 때보다 조용히 그 안에 앉아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외로움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과 깊어지기 위해 주어진 특별한 시간입니다. 강원 원주에 사는 70세 남성 윤상태 씨는 35년간 교직에 있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자 하루가 이상하게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오전부터 자신만의 일과가 있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전화를 걸 만한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건강이 나빠져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윤상태 씨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집중이 안 되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늙는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재에서 먼지 쌓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시절 잠깐 썼다가 그만둔 것이었습니다. 윤상태 씨는 그날부터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적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의 교직 시절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35년간 만났던 학생들, 잊고 있었던 에피소드들, 스스로도 몰랐던 감정들이 글 속에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윤상태 씨는 두꺼운 노트 3권을 채웠습니다. 그의 딸이 그것을 읽고 아버지의 35년 교직 이야기를 작은 책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그는 자비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퇴직 후 외로움이 없었다면 나는 내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외로움은 채워야 할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조용하고 솔직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도망치지 않고 머물러 보십시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이야기가 그 안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혹은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그 시절을 떠올리면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 시절이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은 인간에게 근본적인 불안을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결핍을 경험한 사람은 풍요를 경험한 사람보다 진짜 필요한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더 잘 구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단순해진 삶 속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결핍을 통과한 사람들은 종종 더 따뜻하고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가난은 가장 가혹한 교실이지만 그 안에서 배운 것은 어떤 풍요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자선이 됩니다. 부산 사하구에 사는 66세 남성 김동수 씨는 6남매의 맞이로 태어나 중학교를 마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공부하고 싶었지만 몸이 너무 지쳐 책을 펼치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 그 자체보다 보이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서러움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동수 씨는 특유의 성실함과 손재주로 작은 철공소를 차려 안정적인 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살게 되었다고 해서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지금도 지역 직업훈련학교에 후원을 하고 1년에 몇 차례 직업 상담 봉사를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렸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의 기억이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의 철공소에서 배출된 제자들 중 몇몇은 이미 독립하여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이 주는 고통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는 그 경험이 자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핍이 없었다면
채움의 감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관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달라졌습니까? 배신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복합적인 고통 중 하나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단순한 아픔이 아니라 나의 판단이 틀렸다는 자기 의심까지 동반합니다. 그러나 배신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진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훨씬 잘 알아볼 수 있다고.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혹독한 수업입니다. 배신은 당신이 어리석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입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59세 여성 오미란 씨는 30년 가까이 친자매처럼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창업을 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구들끼리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공동 자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변 지인들에게 오미란 씨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퍼뜨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1년 넘게 사람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지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마다 의심부터 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우울증으로 상담도 받았습니다. 상담사는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배신은 당신이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심을 다해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오미란 씨는 이후 작은 요리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닌 부담 없이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 나누는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서서히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지금 그녀 곁에는 많지 않지만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몇 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지금 내 곁의 사람들은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서야 만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배신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분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프지만 배신 이후에 남은 관계는 대부분 진짜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길을 가는 자식을 보며 안타까웠던 적 있으십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부모의 자식에 대한 기대는 사랑에서 비롯되지만 그 기대가 너무 클 때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부 사랑을 구별합니다. 자식이 내 기대를 충족했을 때만 인정받는다고 느끼면 자식은 평생 부모의 시선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의 실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줄 때 그 관계는 비로소 성숙한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식이 내 기대와 다른 길을 갈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아이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남성 송재원 씨는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오랫동안 바랐습니다. 아들 35세 송민재 씨는 공부도 잘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능을 앞두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송재원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반대하고 설득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음악대학을 갔습니다. 졸업 후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았고 송재원 씨는 그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했다면 지금쯤 안정적으로 살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습니다. 전환점은 아들의 작은 공연을 처음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100명 남짓한 작은 공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무대 위에서 연주를 시작하자 관객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송재원 씨는 아들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안정이 아닌 아들이 원했던 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이후 송재원 씨는 달라졌습니다. 아들에게 잘 되고 있냐는 말 대신 요즘 어때?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에 아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함께 먹습니다. 송재원 씨는 말합니다. 내가 내 기대를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아들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릅니다.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느낀 자식은 부모 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살면서 무시당하거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십니까? 그 경험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인정 욕구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필요 중 하나입니다. 세상의 냉대와 무시는 그 욕구를 건드리며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내적 자존감은 종종 이런 경험을 통해 단련됩니다. 나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가치를 알고 있다는 확신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적 자산 중 하나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 당신이 먼저 자신을 알아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63세 여성 류혜경 씨는 결혼 후 30년 넘게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바빠서 집안일에 무심했고 시댁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커서 나가고 난 뒤에는 더욱 빈자리가 느껴졌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자꾸 찾아왔습니다. 류혜경 씨는 50대 후반에 처음으로 한국어 교원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왜 그걸 하냐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도 크게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도서관에 매일 나가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2년 후 류혜경 씨는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다문화센터에서 결혼 이민 여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고 긴장했지만 수강생들이 한 글자씩 읽어가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류혜경 씨는 말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삶 속에서 빛나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존감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냉대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십니까? 부모님, 배우자, 오랜 친구. 그 이별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습니까? 사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슬픔 중 하나입니다.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슬픔에는 단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말했습니다. 슬픔을 충분히 겪고 난 후 남은 사람들은 종종 이전보다 훨씬 깊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유한함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더 진하게 삽니다. 작별은 끝이 아닙니다. 떠난 사람이 남긴 사랑이 당신 안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전북 전주에 사는 68세 여성 강순자 씨는 3년 전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암으로 떠나보냈습니다. 남편은 진단 후 1년을 버텼고
그 1년 동안 강순자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남편 곁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그녀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남편 이불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1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매번 새롭게 충격이었습니다. 밥을 한 사람분만 짓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자식들은 걱정이 되어 자주 연락을 했지만 그 연락이 오히려 내가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해서 받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강순자 씨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텃밭을 혼자 가꾸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좋아하던 것이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싹이 트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천천히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강순자 씨의 텃밭은 동네에서 알아주는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눕니다. 남편 기일에는 텃밭에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 오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작별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형태가 달라질 뿐 사랑은 남아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떠난 사람이 남긴 것을 이어가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추모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때로 두렵거나 서럽게 느껴지십니까? 젊었을 때와 달라진 몸, 줄어드는 기억력, 느려지는 걸음. 그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노화에 대한 두려움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강해졌습니다.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 속에서 늙어가는 것은 곧 가치를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연구들은 다른 것을 말합니다. 70대와 80대 노인들이 20대나 30대보다 훨씬 높은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젊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는 것은 빛이 바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고 조용한 빛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72세 남성 임기철 씨는 50대까지만 해도 나이 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회사에서 후배들이 앞서가는 것을 보면서 조급함을 느꼈고 거울 속에 늘어가는 주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한동안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60대를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조급함이 줄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 아침 햇살이 창문에 들어오는 것,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오래된 동네 골목의 냄새 같은 것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임기철 씨는 70세가 된 해에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사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그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의 사진에는 젊은 사람들이 찍지 않는 것들이 담겼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 골목 끝에서 혼자 앉아 있는 고양이, 흐리고 흐린 날의 강물. 그 사진들은 사람들에게 따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임기철 씨는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빠른 것만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느린 것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 보이더라고요. 나이 드는 것은 잃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속도에서 깊이로, 경쟁에서 고요로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고 찬찬히 맞아들이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당신의 가장 깊은 계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12번째 이야기를 마쳤을 때 최한결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마루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스승님,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도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스승님 스스로는 고난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정약용 선생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결아, 나도 흔들렸다. 가족이 그리울 때, 억울함이 밀려올 때, 이 유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 나는 밤마다 흔들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알았다. 흔들린다고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린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다. 내가 붓을 놓지 않은 것은 강해서가 아니었다. 붓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승님,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약용 선생은 천천히 눈을 뜨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결아, 딱 한 가지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는 것. 크지 않아도 된다. 대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앞에 있는 한 가지를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것이 쌓여서 사람이 된다. 나는 유배지에서 매일 아침 붓을 잡았다. 오늘 하루 그것만 했다. 그렇게 18년이 지났고 500권의 책이 남았다. 고난은 한꺼번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루를 이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다. 최한결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오늘 이 말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12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박성문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눈을 잃고 나서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을. 이정순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잃을 뻔한 이후에 비로소 옆 사람의 온기를 느끼게 된 사람을. 강순자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떠난 사람을 텃밭 속에서 다시 만나는 사람을. 그리고 임기철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이 드는 것이 빛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조용하고 깊은 빛으로 달라지는 것임을. 고난은 우리를 부수러 오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 안에 아직 쓰이지 않은 깊은 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진짜 자신을 꺼내러 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 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유배지에서 비로소 인간을 알았고, 삶을 알았고, 나 자신을 알았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드는 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당신 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이 영상을 전해주세요. 당신의 고난이 당신을 더 깊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